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6월 13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은 소비자 물가 지수의 영향을 받는 하루였죠.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8.6이 나왔죠. 지난 3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8.5가 나왔고 4월이 8.3이 나왔어요. 그래서 8.5가 나왔을 때 시장은 정점을 찍은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위기가 연출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8.6이 나와서 시장이 약간 멘붕이 된 상황이 됐습니다. 정점이 아니라는 증거가 나와버리게 된 거고, 그 얘기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속단하지 마라 라는 거고, 최소한 2번에서 3번 정도의 지표를 확인하라 라는 것을 알려주는 시그널이 됐죠. 인플레 장기화에 대한 공포가 시장에 영향을 미친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실은 미국에서는 이번에 그 5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8.3으로 예측을 했죠. 전달과 같이. 근데 유가가 제가 10불 정도 올라서 평단가가 높아졌다는 표현을 아마 써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절대 그렇게 나올 수 없다라고 제가 얘기했었는데 역시 이전 고점을 돌파하고 끝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가가 그때보다도 더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평단가가 1100이 아니라 118불 정도 됩니다. 적어도 6% 이상 또 오른 상태예요. 무슨 말이냐면 6월 소비자 물가 지수도 무시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인플레이션은 한번 뛰면 어마어마하게 오른다라는 거예요. 같이 다 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중요하죠. 이것 때문에 이번 주 FOMC 회의가 있어요. 연준이 금리를 가파르게 끌어올릴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죠. 일단 빅스텝은 정해져 있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0.75가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을 갈 수 있느냐. 저는 사실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연준은 너무 늦었어요. 연준은 선제 대응을 했어야 했는데 선제 대응이 안 됐죠. 인플레이션이 터지기 전에 선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인플레이션 터지고 난 다음인데도 지금 대응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연준이 아주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다. 항상 경제는요, 선제 대응이 향후 경제를 살려내는 경우가 열에 9번이었다라고 판단한다면 지금 선제 대응을 못하고 있는 연준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뻔히 결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 결과대로 행하는지를 봐야겠죠. 빅스텝이냐 아니냐 긴축 발장이냐 이런 걸 따질 상황도 아니라는 거죠. 무조건 빅스텝 이상을 가서 인플레이션이 빨리 잦아들기를 기다리게 조치를 취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우크라이나가 터져서 인플레이션이 터졌다 이 말도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크라이나 침공 후 3월에 유가가 올라서 그때 8.5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리거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인플레이션은 터지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미국의 FOMC 회의가 6월달 7월달 일단 시장에서 0.5% 빅스텝 무조건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시장에서 뭐냐 9월달도 빅스텝일까 아닐까. 근데 이제 뭐 그것도 뭐 거의 기정사실이 돼가고 있죠. 그러면 11월 12월 두 번이 남는 거죠. 근데 저는 내년 3월까지는 아마 빅스텝을 갈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고, 내년 3월까지 연준의 금리는 4 전후까지는 가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은 지금 대출을 이제로 사시는 투자가들 입장에서 너무 힘든 상황인데, 근데 그런 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뭐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 빨리 올려야 정부가 이거 국민들이 대출 이자를 힘들겠는데 하고 뭔가 조치를 취해줍니다. 찔끔찔끔 올리면요 이자들 올라가고 고통들하고 당하다 마지막에서 도와줄 수 있어요.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쇼크를 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지난번에 벤버네키 의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롬 파월이 자기가 의장일 때 연준 이사였는데 그때 그 긴축 발작을 보고 놀랬던 것 같다. 그래서 긴축 발작을 안 시키려고 하는 것이 지금에 와서 실수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걸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넷 옐런도 미국의 인플레이션 수준이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자넷 옐런도 원자가 있죠. 재정정책. 재정정책가 4조 달러 있잖아요. 4조 달러. 4조 달러면 우리나라도 5천조. 말이 5천조지. 그게 무슨 완전히 뭐 휴지 조각도 아니고. 그래놓고 연준이 통화정책을 안 해서 안 됐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재정정책을 적절히 하면서 통화정책과 병행했어야죠.
그걸 못한 것이 전 최한인 거죠. 연준 의장 출신이 그걸 예측을 못했다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연준 의장은 그때 제롬 파월한테 이 의견을 제시해서 제롬 파월을 움직이게 해줬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제롬 파월은 또 경제학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제 대응도 못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시장이 고민덩어리가 된 겁니다. 이거를 뭐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빨리 금리 인상하고 잦아드는 상황에 따라서 딱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유가가 폭락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폭락하면 되냐면요, 60불 밑으로. 그러면 됩니다. 60불 밑으로 내려가면 인플레이션이 최소 6 밑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잦아들게 하겠죠. 근데 이 유가가 60불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또 문제가 있습니다. 오페크라든가 오페크 플러스, 그렇죠? 오펙 외에 다른 산유국, 미국 셰일가스 다 문제됩니다. 근데 사실은 우크라이나 터졌다 그래가지고 뭐 원유가 부족했나요? 아닙니다.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맞아. 미리 사서 쟁여놓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계가 경제가 불황이 올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원자재에 대한 불안, 가격 상승에 대한 불안감. 실제로 러시아 원유는요, 인도를 통해서 정유약 해서 나왔죠. 정지해서 나왔죠. 그것만큼 뭐 다 확인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시장이 유가 하락 외에는 방법이 없죠. 유가를 하락시키는 방법이 최고입니다. 근데 유가를 어떻게 하락시킬지 봐야겠죠. 지금 상황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시장이 지금 뭐 다우가 2.7%, 나스닥이 3.5% 빠졌는데요. 지금 또 해외가 1.5%나 빠지네요. 뭐 어떤 결과가 올지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지난주 금요일 아침 시장이 좁은 박스권을 이탈했다. 그러니까 주의해라 그러는데 역시 뭐 내려왔죠. 추가 하락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여전히 하락 기표가 남아 있습니다. 나스닥도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도 좁은 박스가 이탈을 했죠. 이 전저점을 향해 가는 모습. 제가 차트상으로 굉장히 안 좋다.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정확하게 뭐 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바닥을 논하는 거는 아닌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바닥을 논하기에는 지금 시점이 전혀 맞지 않다라는 생각 해보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역외환율이요. 1279원까지 가버리네요. 금방 뭐 환율이 올라섭니다.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가 지금 그 쌍둥이 적자 얘기 나오죠. 쌍둥이 적자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서 재정 수지도 나빠지고 있고요. 무역 수지도 나빠지는 아주 안 좋은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대책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봐야 되겠죠. 지난주 금요일 날 원달러가 1268원, 그렇죠? 68원 정도에 끝나는데 11원이 더 여기에서 올랐겠죠. 그래서 전고점이 1291원이었으니까 전고점을 향한 질주가 다시 시작됐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비트코인이 완전 저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도 아직 그 공매도가 풋을 때린 비트코인 하는 사람 투자 입장에서는 아직도 먹을 게 많다고 보는데 어쨌든 지금 비트코인도 이제 그 예전 저점 중간 쌍봉 만들 때 중간에 계곡 저점 있죠? 그걸 깨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당히 흘러낼 수 있는 소지가 커져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뭐 시장의 부빌 언덕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 해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돈 빼는 동학 서학개미들 1월 이후 최고라는데요. 이게 이제 고객 예탁금 얘기입니다. 고객 예탁 지난번 20조 빠졌다 뭐 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뭐 그래도 많더라고요. 고객 예탁 지금 57조나 있더라고. 57조. 예전에 뭐 고객 예탁 6조 뭐 10조 그랬거든요. 아직도 많죠. 아직도 돈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빠진 거지 예탁금이 진짜 바닥을 치고 있지는 않은 거죠. 이것만 봐도 문제가 되는 건 이제 뭐냐면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면서요. 무슨 말이냐면 아직도 많네. 아직도 시장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저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리고 저 돈을 빼가면서 물량도 빼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은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상황도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예탁금이라는 것은 뭔가 할 거다 안 할 거다 이런 기대감도 있지만 고객 예탁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식 하나도 안 사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일부는 주식도 사고 현금을 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돈이 이제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주식도 매도 물량을 매물을
가져올 수 있죠. 어쨌든 예탁금이 줄어든다는 것은 심리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예탁금 많네요. 아직도 시장이 기대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쉽지 않을 거다. 이것만큼은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